오늘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살인사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때가 언제냐 하면 때가 바야흐로 200년 전 정조 14년 때입니다. 그러니까 1790년 전라도 땅 강진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라도 강진에 은혜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김은혜. 나이는 어리지만 아주 곱고 참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은혜가 살고 있었던 탑동리에는 안소사라는 노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름이 소사가 아니라 소사란 양민의 아내나 과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안씨 여자, 안씨 부인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과부는 아니에요. 그냥 양민의 아내입니다. 남편도 있어요. 젊었을 때 기녀 생활을 했던 안소사는 항상 은혜의 집에 와서 쌀이며 콩, 메주, 장 따위를 은혜의 어머니에게 얻어먹거나 빌려가곤 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되자 하루는 은혜 어머니가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닙니까? 라며 면박을 주자 그 말에 앙심을 품게 됐습니다. 안소사는 사악하고 간교하며 언행이 거칠고 툭하면 거짓말을 해서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싫어했으나 워낙 거칠고 함부로 욕을 해대는 통에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런 안소사를 은혜 어머니가 불쌍하게 여겨서 도와줬으나 아쉬운 소리 한 번 했다고 앙심을 품게 된 거죠. 이후 안소사는 총명하고 예뻤던 은혜가 혼기에 이르자 자신의 시누이의 아들이었던 최정년과 맺어주고자 했습니다. 안소사는 최정년에게 은혜가 예쁘니까 아내로 맞이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면서 바람을 넣었고 최정년이 솔깃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은혜처럼 예쁜 애가 나랑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라면서 덥석 물고 파닥거립니다. 여기까지만 봐서는 이게 앙심을 품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중매인을 불러서 최정년이랑 은혜를 중매를 시켰겠으나 안소사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바로 최정년과 은혜가 사통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로 한 거예요. 최정년이 은혜와 사통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일을 성사시켜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한 겁니다. 하지만 최정년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소문을 퍼뜨리기를 머뭇거리자 은혜같이 예쁜 애를 섹시로 얻고 싶지 않니? 싫으면 말아라. 걔한테는 아주 그냥 남편감이 널렸을 텐데 너는 결혼도 못하고 참 볼만하겠다. 싫으면 말아. 도와준데도 싫대. 라면서 밀당을 시전했고 예쁜 은혜를 놓치기 싫었던 최정년은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라면서 덥석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최정년과 약속을 하고 돌아온 안소사는 집에 돌아가서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오자 누나를 희번떡거리면서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는 계집애가 아주 맹랑해서 정년이를 어디서 봤는지 좋아 죽겠다면서 나한테 중매를 서달라고 하지 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정년이 할머니가 발견을 해가지고 담장을 넘어서 도망갔지 뭐. 정말 남사스러워서 라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굳이 이걸 남편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안소사의 남편이 입이 가볍기 상당히 유명한 입이 가볍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해서 남편이 동네방네 이 소문을 다 퍼뜨려달라 이거예요. 하지만 입이 가볍기로 소문이 났던 남편이어도 이 이야기는 믿기가 힘든 것이어서 은혜는 행실이 얌전한 처녀인데 공연히 남세스러운 소문 내지 말게 라면서 안소사를 말립니다. 남편이 자신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자 안소사는 본인이 직접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고 안소사가 행동을 개시했구나 라는 걸 눈치챈 최정년도 덩달아 내가 은혜랑 정을 통했다. 내가 은혜랑 정을 통했다. 내가 통했대. 라면서 떠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나쁜 소문은 퍼지기 쉬웠고 특히나 예쁜 처녀, 불미스러운 소문인지라 온 마을에 이게 파다하게 퍼집니다. 은혜는 그런 소문이 돌자 치를 떨었어요.
조선시대에 무슨 남편이랑 사별한 여인도 아니고 심지어 처녀가 사통했다는 모함을 받는 건 이미 정절을 훼손당한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정말 아니땡 굴뚝에 연기가 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는 하루아침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 일일이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힘들었던 은혜는 꿋꿋이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가 이러한 모함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원래 그녀의 행실이 얌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같은 동네 김양준이라는 사람이 매파를 넣어서 은혜에게 청혼을 합니다. 다행이죠. 그렇게 양가 합의에 의해서 은혜는 선비 집안 출신의 김양준과 혼례를 올리게 됩니다. 자,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런 소문이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남편만 신경 안 쓰면 그게 무슨 흠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안소사는 은혜가 이미 결혼을 해버려서 최정룡과 맺어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전부터 품고 있던 앙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악질적인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더 심해요. 뭐라고 하냐면, 정련이가 은혜랑 정을 통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정련이가 은혜와 사통하게 해주면 약값을 대주겠다고 했는데 은혜가 배신하고 시집을 가는 바람에 정련이가 나한테 약값을 대주지 않아 내 병이 더 깊어졌다. 은혜는 정련이와 사통을 하고도 배신을 했으니 내 원수다. 아이고 나 죽네! 라면서 폐악질을 부리고 다녔고, 동네 사람들은 그 말을 다 믿진 않았지만 워낙 안소사가 눈이 뒤집혀서 막 여기저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아유 은혜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은혜가 그런 애가 아닌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말을 못했던 거죠. 혹은 저렇게까지 말하고 다니는데 설마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어?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면서 믿는 사람도 생겼기에 사람들이 쉬쉬하고 은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이번에는 더욱더 악질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은혜가 모월 모일 정련과 정을 통했으며 이미 정련의 아이를 낙태시켰다 라고까지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조선시대 여자들의 정절은 목숨이나 다름없었고, 남자가 죽었을 때 여자가 따라 죽거나 평생 수절을 하면 열부 또는 절부로까지 칭송을 받지만, 개가하거나 외간 남자에 의해서 정절을 잃으면 가문의 치욕으로 여겼습니다. 정절을 잃고 자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고, 외간 남자에게 손목을 잡혔다고 손목을 자르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가슴을 잡혔다고 가슴을 베어버리고 자살하는 여인의 이야기도 실록이나 문집에서 종종 볼 수 있을 정도였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은혜는 남편 볼낯이 없어지게 됐고 김양준까지 덩달아서 함께 민망해져 동네를 다닐 수 없게 됩니다. 성품이 강직한 은혜는 안소사의 이런 모함이 2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때마다 자신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았으나 낙태 소문과 더불어서 이게 소문이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남자랑 결혼을 약속했으나 지금 남편과 결혼을 했다라는 말은 김은혜 부도덕한 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만 그런 여자랑 결혼한 남편도 그 집안도 알만하다 라고까지 그 집안까지 명예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이제 참다 못한 은혜는 안소사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5월 저녁 무렵 부엌칼을 품속에 숨긴 채 안소사의 집으로 쳐들어가게 돼요. 마침 안소사의 남편은 외출 중이었고 안소사는 날이 더워서 적삼을 벗고 치마 차림으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안소사를 발견한 은혜는 몰래 가서 암살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망령된 노파가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나를 괴롭힌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어제의 헛소리는 내가 참아 듣고 흘려버릴 수가 없다. 내가 원수를 갚으러 왔다. 라면서 호통을 쳤고 안소사는 부엌칼을 들고 있던 은혜를 두려워하지 않고 콧방귀를 낍니다. 왜냐하면 안소사는 되게 거구였고 은혜는 연약한 소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소사는 콧방귀를 뀌면서 아하 그래 아주 칼침 맞기 좋은 날이구나. 네가 찌를 용기가 있으면 어디 한번 찔러봐 들어와 라면서 은혜를 도발했고
은혜는 이제 네가 죽어봐야 정신을 차리겠다면서 곧바로 안소사의 목 좌측을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근데 진짜로 찌를 줄은 몰랐던 안소사는 깜짝 놀라 옆으로 피하면서 은혜의 오른쪽 팔목을 탁 움켜쥐었는데 칼이 빗나갔으나 은혜는 곧바로 안소사를 뿌리치고 목 오른쪽 깊숙이 칼을 찔러 넣습니다. 안소사는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고 목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어요. 괴로워하는 안소사 옆에 쪼그리고 앉은 은혜는 안소사의 그간 행동을 한 번 꾸짖고 한 번 찌르기를 18번 반복합니다. 철저한 원한에 의한 살인인 거죠. 결국 은혜의 온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고 그녀는 칼을 씻지도 않고 마루로 내려와서 이번에는 같이 소문을 퍼뜨린 최정련을 죽이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최정련의 집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던 은혜를 발견한 건 은혜의 친정 어머니였어요. 그녀가 온몸에 피칠갑을 한 채 달려오는 은혜를 보면서 경악했고 은혜는 지금 안소사를 찔러 죽이고 오는 길입니다. 나는 또다시 최정련에게 복수를 하러 가야겠습니다, 어머니! 라면서 자긴 지금 가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고는 다시 최정련의 집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머니가 은혜의 치맛자락에 매달려서 울부짖으며 어찌 사람을 죽이느냐라고 말렸고 은혜는 꿋꿋하게 안소사는 물론 최정련도 자신의 정절을 더럽혔으니 반드시 죽여 복수를 해야 한다라고 외쳤는데 필사적인 어머니의 만류에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누가 있어요? 남편이 있겠죠. 남편 김양주는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어오는 은혜를 보고 당황했으나 은혜는 곧 제가 서방님 볼 낯이 없습니다. 추악한 노파와 불량배가 작당을 하여 명예를 더럽혔기에 복수를 했습니다. 저는 일편단심 남편을 사랑하나 서방님께서 어찌 생각할지 모르니 혹여 서방님께 방해가 된다면 저를 내치십시오. 라면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원래 부인의 원수는 남편이 갚아야 했으나 김양주는 너무나 온순한 선비였고 피해 젖은 은혜를 보면서 덜덜 떨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진정한 그는 은혜를 결코 내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고 은혜는 관아에 가서 자수를 할 것이니 집에 한동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안아달라면서 서럽게 웁니다. 이때 은혜의 나이 18살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탑동리가 발칵 뒤집힙니다. 탑동리의 이장 진현이 은혜가 안소사를 죽였다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강진 현감 박재수는 즉시 법률 담당인 율관과 시체를 검사하는 검관, 의생, 그리고 시체 검안을 하는 노비인 오작사령을 거느리고 안소사의 집으로 달려가서 시체를 확인하고 사건의 전말을 조사합니다. 자, 그리고 무원록을 바탕으로 검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험은 먼저 시체를 발견하고 관아에 고발한 사람의 진술을 듣고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어 죽은 사람의 친족인 시친으로부터 경위를 조사하게 됩니다. 일종의 피해 신고 접수인 셈이죠. 박재수는 무원록의 검법에 따라 탑동리 이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진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어 안소사의 남편에게도 진술을 받아요. 그리고 안소사를 살해한 김은혜는 이미 잡혀있고 도망갈 생각이 전혀 없는 데다가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진즉에 밝혔고 남편 김양준도 친정어머니도 김은혜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체를 검험하지 않을 순 없죠. 그냥 김은혜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100% 아 그래 네가 범인이구나 가자 라고 할 순 없잖아요. 김은혜가 억울한 누명을 써서 뭔가 가족들을 인질로 잡혀서 억울하게 자수를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범이 있는데 내가 혼자 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검험하기 위해서 오작사령들이 마당에 멍석을 펴놓고 이 안소사의 시신을 끌어냅니다. 자, 때는 윤 5월 27일로 한여름이었습니다. 불과 하룻밤 지났을 뿐인데 안소사의 시체는 경직이 되어가고 있었고 시체에는 18군데의 자상이 나 있었어요. 은혜의 목에는 칼이 씌워지고 손에는 착고가 채워졌으며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은혜와 안소사의 시체를 두고 동네 사람들이 잔뜩 몰려나와서 혀를 찼어요.
이어 박재수는 시신의 옷을 벗기고 상처의 길이, 넓이, 깊이를 자로 재서 시장에 낱낱이 기록했고 이어 은혜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소사를 죽였냐라는 질문에 안소사는 추잡하게 양갓집 부인을 무고했으므로 죽어 마땅했다. 사람을 죽이면 관에서 사형을 내린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을 것이며 죽음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죽은 뒤에 최정년이라는 자는 누가 벌을 주겠습니까? 바라건대 최정년을 잡아들여 쳐 죽여주십시오. 라면서 은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최정년을 죽여달라고 당돌하게 현감에게 요구합니다. 박재수는 은혜를 감옥에 가두고 전라도 관찰사 윤행원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초검 발사에 의하면 은혜는 18살의 연약한 여인이고 안소사는 거구라고 되어 있다. 연약한 여인이 어찌 거구의 여인을 살해할 수 있는가? 라면서 윤행원은 김은혜가 안소사를 살해한 정범이라는 것을 의아해하면서 공범의 가능성이 있으니 재조사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렇게 관찰사의 명을 받은 박재수는 여러 차례 은혜를 신문하고 간인들을 신문했으나 공범이 있다는 정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전라도 관찰사 윤행원이 형조에 장계를 올렸고 형조에서는 또 정조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를 받아본 정조가 탄식합니다. 살인사건이지만 악의적으로 정조를 훼손시킨 노파에 대한 단죄였으니까. 근데 문제는 18살의 연약한 여인이 과연 혼자 힘으로 거구의 안소사를 살해할 수 있느냐는 점이에요. 이렇게까지 기록에 적혀있는 걸 보면 안소사가 진짜 엄청난 거구였던 것 같아요. 자, 이 사건은 정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18살의 여자가 살인을 한 것도 놀라운데 그 이유가 정절을 모함했다고 복수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그러자 장안의 사대부들 중에는 은혜의 살인 행위를 두둔하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살인을 복수를 위해 했으니까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생긴 거죠. 장안이 온통 은혜의 살인 사건으로 떠들썩해집니다. 정조는 공범이 있는지를 더 상세하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그 사이 관찰사가 윤시동으로 바뀌었고 이 윤시동이 다시 안소사의 시신을 검함하고 은혜를 신문한 뒤 정조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정조는 대신들을 모아서 이 은혜의 처벌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돼요. 자, 이 은혜라는 여인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형조 판서가 아뢰입니다. 비록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목숨 걸고 원한을 풀었다 하여 이를 참작하여 벌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러자 이번엔 정조가 김은혜의 옥사가 국법으로 보면 의심할 것이 없으나 여러 정황으로 보아 죄를 추가할 조건이 되는지 아니면 정상 참작해서 용서할 만한 자료가 되는지 이건 일개 옥관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좌상에게 물어 아뢰라 라면서 명을 내렸고 형조판서는 즉시 병으로 알아누워 있는 좌의정 최재공에게 달려가 상의하게 됩니다. 이 최재공은 영조 때 과거급제에서 영조의 총애를 받았고 정조 즉위 이후 정조의 충신이었으며 정조 17년에는 영의정까지 했을 정도로 신임받는 관리였어요. 그리고 이 최재공이 암행어사까지 하면서 여러 사건들을 다 둘러봤고 이 백성들의 사건을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최재공의 도움을 좀 받고자 한 거죠. 이력이 상당히 화려한 사람이에요. 암행어사까지 했으니까 되게 적임자죠. 되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정조가 엄청 슬퍼했다고 해요. 자, 그런 최재공에게 신임받는 최재공에게 형조 판서가 달려가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듣고 옵니다. 듣고 이제 뭐라고 하시네?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이제 정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듣자 하니 안소사가 정신 나간 사람으로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어 퍼뜨린 것은 맞으나 어찌 관하에 호소하지 않고 제 손으로 칼질할 수 있으며 원한에 보복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 죄가 살인에 적용된 이상 정상 참작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사옵니다. 라고 요약을 해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은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조를 지키는 여자가 음란하다고 무고를 당하는 것보다 더한 일은 없다. 억울해하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저 죽기만 해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직접 찔러 죽임으로써 자신은 하자가 없고 원수를 갚았다라는 걸 널리 알렸다. 평범한 부녀자가 살인죄를 범하고 도리어 변명으로 요행하여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니 이것은 남자라 해도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며 연약한 여자가 억울함을 숨기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라면서 그녀가 변명하지 않고 순순히 죄를 시인한 점을 높이 샀고 얼마나 억울해 보였는지 안소사가 되게 나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안소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새 인연으로 혼례를 치르자마자 악독한 음해가 다시 물려처럼 도끼를 뿜어 한마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자 수많은 주둥이가 지저대어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모두 자기를 비방하는 말이었다. 라면서 대낮에 추잡한 일개 여자를 찔러 죽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게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어요. 정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대낮에 추잡한 일개 여자를 찔러 죽였다라는 말이 조선왕조실록에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수십 년 전에 처녀가 정절을 모함받아 살인을 했는데 무죄로 석방이 되었고 오히려 그녀의 열혈에 감동하여 중매쟁이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천금을 내놓고 데려가려고 해 어느 양반가의 며느리가 되었고 이것이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김은혜는 이미 시집을 간 이후에 결단을 했으니 이것이 더욱 뛰어난 소행이 아니겠는가. 일전에 장흥 사람 신여척을 살려준 것도 윤리를 소중히 여기는 뜻에서 나온 것이고 이번의 은혜를 특별히 방면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김은혜를 특별히 석방하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심지어 이 사건의 줄거리와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등서한 후에 도내에 널리 알려 모르는 사람이 없게 하라 라고까지 합니다. 이 정조가 언급한 장흥 사람 신여척의 이야기는 은혜전이 실린 이덕무의 아정유고를 보면 경술년 6월 임금께서 오간을 심리하시다가 김은혜와 신여척을 살리게 하고 나에게 명령하시어 은혜전을 짓게 하셨다라는 언급이 나오는 걸로 보아 신여척이라는 자 역시 비슷한 케이스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여척은 전라도 장흥 사람인데 이웃에 김순창, 김순남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순창이 아내랑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에 있던 보리가 줄어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형 순창이 이건 순남이 짓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순창은 우악스러웠고 바른 대로 말해라 라면서 윽박을 지르는 형의 서슬에 동생은 억울하다 라면서 눈물만 뚝뚝 흘립니다. 그러자 난폭하고 무지막지했던 형 순창이 동생의 머리를 절굽공이로 내려쳐서 거의 죽게 만들었고 이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막 달려와서 순창을 말리자 욕설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피워댑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를 들은 옆집의 신여척이 달려와서 미친 듯이 날뛰는 순창의 상투 끄댕이를 잡고 절굽공이로 동생을 때리다니 너는 짐승과 다름없다! 라면서 순창을 꾸짖자 내가 내 아우 때리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면서 신여척에게 발길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신여척이 똑같이 해줄게. 네가 나한테 발길질을 했어? 라면서 순창을 냅다 차버렸고 하필 복부를 강타해버렸기에 순창은 그대로 꼬꾸라져서 비틀대다가 이튿날 죽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덮어두려고 했는데 결국 알려져서 신여척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가 살인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조의 판결은 은혜와 같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애가 없는 자의 죄를 다스린 것은 기회가 있는 행동이다 라면서 그를 풀어주라고 한 거예요. 결과만 놓고 본 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과 그로 인해 겪었을 피해를 감안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준 거고 공자왈, 맹자왈, 앳햄!
하던 관리들이 똑바로 일 처리를 못해서 생긴 참사를 덮어준 거예요. 신여척 사건도 그때 포졸들이 조금만 더 일찍 달려왔더라면 신여척이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됐을 테고, 은혜 사건 역시 2년 동안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나서서 중재해준 인물이 아무도 없었잖아요. 온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퍼져서 2년 동안 고통을 받도록 관리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일어난 참사였으니까 정조도 이번에 이제 덮어주기로 한 거죠. 정조가 이번에도 이 일을 덮어주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합리적으로 양쪽 다 감싸준 거예요. 관리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 것도 감싸준 거고, 백성들이 했지만 억울한 일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백성들까지 감싸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건 역시 정조는 그것으로 인해 김은혜 사건이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녀의 성품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석방하면 반드시 최정련을 찾아가서 살해할 것이라는 데 생각이 미칩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녀를 처벌하는 것도 탐탁치 않았던 정조는 날이 밝자마자 다시 명령을 내려요. 김은혜를 특별 방면하라는 명을 내렸는데, 혹시 최정련을 죽일 수 있으니 그렇게 되면 김은혜를 살리려다가 최정련을 죽이게 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이니 다시는 김은혜가 최정련에게 손대지 못할 것을 다짐받고 김은혜를 석방하라 라면서 김은혜를 최정련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석방시켜줍니다. 아주 기이한 판결이었으나 정조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 안소사 살인사건은 정범이 자백을 했는데도 공범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나머지 관찰사가 9차례나 조사를 하게 했다라는 사실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이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라는 무언록의 취지를 조선시대 관리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수사를 했다는 증명이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이 관리들이 찔리니까 계속 그냥 이 김은혜를 잡아둔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좋게 생각합시다. 자,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이야기는 이후 여러 야사로도 전해지고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에도 상세한 기록이 있고 정약용의 흠흠신서에도 나와 있으며, 정조의 명에 따라 이 덕무는 이 사건을 은혜전으로 남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야기 은혜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